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이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윤석열 26%, 이재명 36%, 이런 정도, 안철수 10몇 프로 이런 정도의 이제 그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 나온 것 같아요. 윤석열 많이 낮아졌네요. 재밌는 거는 뭐냐? 이재명이 40%를 거의 못 넘겨요.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스 안에 갇혀 있습니다. 끝까지 해봐야 됩니다. 끝까지 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이 잘해야죠. 윤 후보가. 그래서 다시 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글쎄요. 경륜이 거기에 도달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쭈고자 하냐. 제일 먼저 제가 맨날 똑같은 옷이냐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데요. 이게 이제 요새 같은 땐 어디 그 에어메리 내복 선전과 같이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감기 걸리면 저만 손해입니다. 촬영 중에 에어컨을 끄기 때문에 옷을 뜨뜻하게 입으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조끼 같은 걸로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식사 가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말씀을 여쭈면은 말하자면은 저같이 왕년에 아주 나쁜 짓을 했던 빨갱이 중에 빨갱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 훈련된, 잘 배웠다, 이론적이다 이런 건 다 말짱꽝입니다. 빨갱이한테 배움, 이론 이런 거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저같이 잘 훈련된 빨갱이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한쪽에서는 잘 훈련된 빨갱이고 다른 한쪽으로 보면 이제 그걸 빨갱이 사상 자체를 신군부에 이렇게 그 저항하는 무기로 도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 사상을 저는 종교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후배들하고 제가 이제 나눠주게 된 87년부터 갈라지게 된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우자지단간에 그런 빨갱이 용어로 말하자면 무장반란, 무장폭동에 의한 혁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전부 줄을 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은 결국은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결국은 선거로 통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래저래 제법 제도적으로 괜찮은 선거에 의해서 정부를 구성하고 정부를 바꾸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0억 명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 후진 나라죠. 그 40억에도 못 끼는 거예요. 돈 많은 공산당 관시 자본주의일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결국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이번 대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선거가 승부장입니다. 총알, bullet 대신에 표, ballot으로 우리가 피 터지는 내전을 하는 거고 피 터지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짚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국힘이 얼마나 참 갈 길이 먼 정당인가. 또 국힘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둔 우리는 과연 자치 능력이 있는 자유공화 시민인가. 이런 통렬한 자기 반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걸 혼자서 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제가 모시고서 억지로 반성을 같이 해보려고 듀오 반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다짜고짜 87년 6월 항쟁, 넥타이 부대 학생들 좋았죠? 예, 예. 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혁명평의회가 만들어졌나요, 그때? 아니요. 아니죠. 네. 위대한 타협이었지. 위대한 타협을 하고 네. 직선 개헌을 해서 그게 승자하자. 가을에 개헌하자마자 바로 12월에 선거를 해서 그때 노태우가 예, 예. 기막힌 선거, 그때 노태우의 그 선거 슬로건보다 멋있는 선거 슬로건을 본 적이 없어. 기억하세요? 보통 사람들의 시대. 예, 보통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예. 보통 사람들을 시민으로. 그러니까 자유공화가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거예요.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노소영 씨는 무지하게 존경하는데 노소영 씨 용서해 주세요. 저도 그래도 왕년의 빨갱이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희 때는 노태우 씨를 물태우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타협의 시대니까 타협의 시대니까 자기 칼날을 못 내세운 거야. 제가 이거는 정확한 정치 비유인데 네. 그때 물태우 소리를 듣는 이유는 인위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절제하지 않으면은 네. 권력을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고 어쨌든 권위주의적 발전 과정에서
네. 정치적으로 상당한 독재가 있었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억눌린 요소들을 네. 쏟아져 나오는 것을 네. 인위적으로 갈라치기를 할 경우에 다시 독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아주 정확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는 참모가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내하고 또 드러낸 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언론이라든지 사법 특히 네. 공화 체제가 움직이는 헌법 입헌적 체제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는데 권력이 엄청난 자질을 했습니다. 사실은 요새 이제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야 저거 물석열이 아니야 이거야 이제 지금 그 이야기예요. 물석열이 아니야. 그 실제 내용은 그렇죠. 저는 사실은 오늘도 이제 그걸 보겠지만 네, 저 예. 국힘이라는 정당이 참 갈 길이 먼 좀 약간 답이 없을 정도로 갈 길이 먼 정당이에요. 저 정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예. 이 물석열 신세를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래서 87년보다는 역사적인 전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각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건 경륜의 문제겠지. 이제 경륜을 배우든지 뭐 죽을 쓰든지 하겠지. 뭐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 대신에 어떡하겠어, 그거. 대신에 그 네. 소위 결탁과 네. 이익 추구와 네. 뭐 이런 데 해서 이제 한없이 부패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한 정치권에 대해서 아마추어가 상식의 기준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위대한 혁명이 될 네. 수가 있는데 그 무게를 잘 감당을 아직은 못하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87년 6월 저 위대한 저 에너지의 폭발 후에 그럼 혁명평야가 들어선 게 아니라 예. 신군부와 저항 세력 사이에 위대한 타협이 이루어졌고 예. 그 가을에 개헌이 급히 추진됐고 우리 지금 헌법이 그렇죠. 그래서 그 헌법에 의해서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고 소위 1로 3김 선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88년에 총선이 있었죠. 예. 결국은 다 선거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그 노가다판 용어로 선거로 오사마리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노가다판에서는 그 저기 일본 말을 쓰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말로 하면 매듭일 거예요. 그렇죠. 매듭이죠. 선거로 매듭을 짓는 거. 다 매듭이죠. 그러니까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기 전체주의나 왕정이 아닌 것 같으면은 네. 대의제는 권한을 위임을 해서 또 제한적인 네. 기간 동안에 위임된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해도 국가는 또 위계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개인들이 1인 1표를 가지고 위임을 하고 포괄적으로 다 줘서 소신껏 하라라고 하니까 또 언론이 그걸 또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뭐 이런 정도의 게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가 교과서대로 불러가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87년에 우리가 참 부러워한 나라, 예. 6월 항쟁을 하면서 예. 부러워한 나라, 모범으로 삼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이 믿거나 말거나 86년에 굉장히 근사한 시민혁명이 폭발했어요. 그걸 황색혁명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이 사실은 이 민주당이나 DJ 세력이 필리핀에서 많은 모티브를 따다가 표절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노란색이 그게 필리핀 황색혁명 색깔이고 그 세월호 리본까지 오죠. 세월호 리본도 믿거나 말거나 제 눈에는 필리핀 황색혁명의 표절입니다. 직접 보십시오. 네. 저기 똑같죠. 오른쪽 세월호 리본 아니에요. 저게 필리핀 황색혁명을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란색 세월호 리본이 필리핀 황색혁명의 밈, 그렇죠. MIME, 밈, 그 상징 아이콘의 표절. 표절이라고 느낌을 줘요. 그렇죠. 뭐 아니면 저를 좀 가르쳐 주시든지. 뭐 직관적으로 봐서 같네요. 뭐. 같아요. 예. 그래서 86년에 평화적 황색혁명이 필리핀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86년 2월 달에 마르코스랑 저 아키노 여사, 코라손 예. 아키노가 대통령 선거를 붙어가지고 마르코스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래갖고 튀어나온 거예요, 저게. 예. 그걸 튀어나왔고 그게 하지만 아키노의 남편이 그 상원원 아키노가 마르코스에 의해서 암살당했었죠. 암살당했죠. 예. 그래서 저 부인이 정치 스타가 됐는데 우리는 뭐 마르코스 집안이면 대단히 대단히 무슨 성자화 시키는데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15년 전쯤에 마닐라에 갔을 때
마닐라 전체 시내 부동산의 20% 30%가 아키노 집안도입니다. 네. 그래서 필리핀에 지식인 대학 나온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한탄을 하면서 네. 필리핀에서는 100대 가문 안에서 태어나든지 태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조금 객관적인 이야기인데 한국과 필리핀의 차이. 네. 50년 전에 60년 전에 필리핀과 엄청난 한국 차이가 필리핀이죠. 70년 전에 필리핀은 딱 가장 지금까지도 필리핀 못하고 있는 것 네.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 못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 사회로 진입을 하는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키노 집안이 마닐라를 소유하고 있는 예, 예. 부동산을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 부동산의 3분의 1이 아키노 집안 거. 저 우리 저 이재명 후보를 저쪽으로 혹은 저 그러면 후보 뭐 저쪽으로 엄청나지.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어두컴컴해갖고 어. 아비정전 같이 될 것 같아. 장국영이 나온 거. 아, 그 그러니까. 영화. 그 영화 혹시 아신지 모르죠. 홍콩 영화죠. 토지 개혁을 한다기보다는 국가 소유를 해서 또 크게 해먹겠죠. 그 홍콩의 여자가 여인이 그 사생아를 처녀 때 사생아를 낳았는데 걔를 버리고 필리핀의 화교, 필리핀의 이제 큰 부자들은 화교 부자들이 화교들 많죠. 아키노 집안도 화교 집안이죠. 저 관상 보세요. 예, 예. 그래서 화교로 필리핀 화교집으로 시집을 갔죠. 결혼을 예, 했죠. 예, 예. 그 이제 버려진 아이가 홍콩의 암흑가에서 자라다가 총을 맞아서 배에 구멍이 뚫린 채로 예, 예.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보겠다고 필리핀으로 밀항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 어둑어둑한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둑어둑한데 그 집에 이제 어머니 본다고 비칠거리면서 들어가는데 아니 집 대문서부터 궁궐과 같은 집이 나오는 데까지가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리야. 집이 너무 넓어서. 그 평등권이라고 하는 그게 게 아비정전. 그 기본이 마련돼야 되는데 필리핀이 아직까지 그걸 못해서 참. 네, 그래서 필리핀에서 2월 26일 날 마르코스 정부가 붕괴를 하고 여기서는 대선 패배자였던 아키노가 내가 선거 승리자야. 그래서 아키노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 마르코스가 헌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놨거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키노가 승리자로서 임시헌법을 발표를 해버려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혁명인데 저게 평화혁명이었어요. 그렇죠. 평화혁명이죠. 평화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코스를 미국이 살살 꼬셔서 비행기로 실어내줬거든. 내줬지. 그러니까 마르코스가 하와이로 튀었잖아. 그래서 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행정 입법권을 동시 장악한 상태가 되고 87년에 그 이듬해에 헌법이 정식 개정이 돼서 의회 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의회가 개헌. 개헌을 정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 선거는 1992년에 예, 예. 2년에 이제 새로운 대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노는 대선 없이 예, 예. 86년 선거를 가지고 집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6년인가. 그 체제 전환을 네, 잘 말하자면은 선거 없이 한 거죠. 그리고 아키노 때 저걸 같이 이제 한 게 필리핀의 극좌 게릴라들이 같이 했어요. 필리핀이 공산당 게릴라.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회교 게릴라, 게릴라들이 많은데 예, 예. 그쪽에서 무력 부대를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도 결국은 법치를 법치. 흉내내는 혹은 법치를 추구하는 그런 선거 게임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필리핀, 그다음에 한국, 예, 예. 그리고 대만도 저 필리핀에서 영향받았어요. 대만이 그 국민당이 민진당을 예, 예. 억압하던 독재 체제였거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민진당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게 숨을 쉰 게 저 필리핀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국 거친 다음에 이게 증폭이 돼갖고 동유럽으로. 88 올림픽 이후로는 동구 소련으로 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적으로 참 굉장히 중요한 웨이브죠. 민주화의 그렇죠. 물결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권위주의 있거나 약간 전통 체제에서 민주화를 한 게 아니라 소위 비자유민주주의, 공산체제나 네. 혹은 동유럽에서 권위주의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황금의 3년입니다. 예, 4년 89년, 90년, 91, 92, 그 정도가. 예, 예.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86년에서 91년 동안 세계는 정말 그 변화 자체가. 근데 그 뒤에 이제 우리 드라마틱해죠. 그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해먹은 거야. 해먹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저 어떻게 되냐면 동구에서는 89년에 이제 헝가리, 폴란드에서 대규모 시위 터지고,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체코도 대규모 시위 터지고, 터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요? 저기 뭐야 그 동독, 동독도. 예.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 89년에 무너질 거예요. 12월에. 예,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예. 그러면서 89년에 공산권이 해체가 시작되는데 저게 하루아침에 해체된 게 아니라 계속 시위 있으면서 예, 예. 결국 사회 그래도 지도층 인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서 이제 이 자유 선거 체제로 이행이 돼요. 예. 2년, 2, 3년에 걸쳐서. 저기도 뭐 사실은 막 이게 우리 독일 통일만 보고 있는데 독일 통일에 이제 선행해서 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지던 해 혹은 뭐 하나 전에 88년, 89년에 대규모 저항이 일어나죠. 네. 이제 폴란드는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솔다노키 솔다리티 솔리다리티. 그러니까 솔다리티, 연대라는 연대라고 뜻이죠. 캐톨릭하고 노동자들이 결합한 그런 결합한 노동단체죠. 네,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바벤스라고 하는 예, 그다니스크. 그다니스크 부처가 있어. 그다니스크 그 항구 도시. 바벤스라고 하는 스타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2015년에 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초대돼 가지고 같이 한번 저기 토론을 했습니다. 바벤스하고. 이 우리가 그러셨구나. 예.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저 예. 동유럽이요. 예,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동유럽 국가 중에 예, 예. 집단 농장을 간 데가 없어. 에스토니아 하나 정도가 있을 에스토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 에스토니아가 소비에트 모델이거든. 예. 거기가. 소련이 자기랑 직결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학살하고서 그냥 소비에트를 심어버렸다고. 그래서 폴란드 같으면 마지막까지 카톨릭 교회 다들 그래요. 교회가 살아남아 있고 동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자영 소농들. 소농들이. 예. 자영 소농들이 자장농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이 집단 농장이 없다고. 그리고 저항은 했지만 일부의 지식인들이 예. 저 지식인들이 항상 살아남아 있었고. 예. 그래서 동유럽이 지금의 이제 지금 부패한 중국식 자본주의도 아니었고. 예. 그 다음에 저 흉악한 그 김일성이 저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사교 체제도 아니에요. 기본 사회 틀을 이 공산 세력이 마지막까지 해체하는데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그 바닥까지 해체를 바닥까지는 못했죠. 못했단 예.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동유럽을 민주화시키겠다, 놔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예. 고르비가 필요했던 거는 예. 시스템을 이제 이 개조를 해야 되는데 네. 결국 투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차원에서 네. 국제정치 지정학적인 조정을 하는 것 이상의 뭐가 필요했어요. 네. 그게 동유럽 놓고 위대한 레이건 대통령이 네. 한쪽으로는 군비 경쟁을 하면서 소련을 소진시키고 힘을 네. 또 하는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 부시 쪽으로 가는데 조건부 전환의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인을 주고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글라스노스트하고 그 전에 이제 신사고 외교를 해서 지정학적인 게임을 변경을 시키면서 미국과 소련 그 다음 단계는 소련 동구에 대해서 페레스트로이카를 하기 위한 자원 말하자면 지원 내지는 보증을 쓰려고 그러면은 동유럽에서 손을 떼라라고 하는 서방에 특히 미국에 사인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고르비는 신사고 외교를 가지고 국내적으로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동유럽에 대해서는 말하자면은 이제는 퇴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백이 생기니까 살아남아 있었던 그 말하자면은 민주화, 자유민주 혹은 시민사회의 경험 이런 쪽에 있는 캐톨릭 지식인들 그다음에 개인들, 농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리고 또 농민들이 굉장히 캐톨릭 종교화되어 있는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자유를 향한 외침과 연대와 그걸 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 폴란드는 자체에서 이제 바렌스라고 하는 스타와 캐톨릭이 워낙 그거니까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헝가리도 어마무시한 나라죠. 어마무시한 나라죠. 헝가리가요.
그 인구 한 600만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명 가까이 돼요. 그게 20세기 초에 사실은 뭐 비엔나 학파다, 오스트로 헝가리 제국 그 19세기 후반부터 헝가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체코는 그 유명한 문학가 하벨이 있었잖아요. 하벨이 있었고. 그래서 스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 정치 경제가 작용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에 독일은 또 드라마틱한 게 독일은 호네크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은 이제 말하자면 자생적인 그 조직화, 말하면 자유화의 길을 가는 얼레벌레 가는데 호네크가 예를 들어 루마니아가 그 거부했었다. 루마니아가 죽었잖아. 극단적으로 죽었고. 그러니까 호네크가 할 때 조금 설명하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동독의 마지막 수상 라입치 대학에 네. 라입치 대학 동독이 제일 좋은 센터에 라입치 대학에 월요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럼 이제 집회가 있는데 그때 그게 가톨릭이 지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제 젊은 지식인들이 그걸 하고. 근데 그 라입치 대학에서 그 이제 저 대탈주 있잖아요. 엑소더스 네. 네. 하기 직전에 고르비가 사실은 거기 갔습니다. 음. 가서 호네크를 면전에다 놓고 동독도 민주화가 필요하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철수한다. 예. 호네크 역사를 거스르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빵 쳤어요. 그리고 엑소더스가 납니다. 예. 그 저기 엑소더스라는 게 이제 베를린 장벽 베를린, 넘어갔고 베를린 장벽이 아니고 국경 넘어서 이제 국경은 그 베를린은 아주 여러 가지 기관 총등계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혹은 젊은 부부들이 이거 유모차 끌고 어디로 오냐면은 그 소련하고 콜하고 고르비하고 콜하고 그다음에 헝가리가 마대통령인가 헝가리하고 합의를 해요. 그리고 헝가리 쪽에서 콜을 해서 남쪽으로 와서 에델바이스네 완전히. 그러니까 헝가리 에델바이스네. 근데 그게 이제 에델바이스는 뭐 가족인데 대규모 엑소더스 탈주거든요. 근데 헝가리 대통령한테 그 부탁을 해요. 그 서독의 콜 대통령이 콜 수상이 콜이죠. 콜 수상이 KOHL. 아니 콜 수상이 콜 수상이 헝가리 대통령한테 예. 헝가리하고 독일 그러니까 서독 동독 국가의 접경 지역에 유로 파크를 만들어 달라. 예. 그 파크를 만들어서 피난민 네. 임시 거처를 만들어. 그게 몇 개월 동안 쌓여서 나중에 이제 그 베를린 장벽이 네, 무너지기 직전에 예. 콜이 결정을 해서 그 콜의 그때 기민당이었고 사민당하고 전부 반대를 했어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반대를 했는데 부시한테 전화 걸고 그다음에 미트랑한테 전화 걸고 즉 독일이 옛날 같이 말하자면은 팽창적 침략적 독일이 아니라 EU에 책임 있는 이 국가로서 EU에 참여해서 절대 팽창을 안 하겠다라고 네. 하는 걸 미테랑하고 합의를 하고 네. 유로파크를 열어서 서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베를린 장벽의 까지 가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예. 저 동유럽 붕괴, 소련 붕괴 같은 대규모 일도 예. 뭐 그게 얼마나 제대로 된 선거인지 몰라도 예. 결국은 이제 나라에 따라서 사정이 다른데 예. 좀 제대로 된 선거를 가는 제대로 된 자유화, 그다음 가짜 선거, 예. 부패 선거 이렇게 사정이 다른데 저렇게 되면서도 거기도 결국 다 선거로 귀결됐거든요. 자유선거로 했고 그다음 네, 또 한 가지 자유선거로 또 한 가지 귀결됐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왜 사실은 구소련 지금 러시아도 현재 지금 푸틴으로 거의 삼류국가 지배 체제로 가고 있는데 네. 동유럽은 그러니까 전체주의 혹은 비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할 때 네. 그 전에 공산당에 말하자면은 이제 그 지배계층 혹은 범죄, 탄압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예. 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국제법적으로 전환기정이라고 하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걸 걸 했죠. 해서 그러니까 질서 독일어에서 정연하게 그걸 좀 제대로 한 데가 아마 헝가리, 체코, 체코, 폴란드, 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동독은 동독. 이제 서독이 통일이 예, 됐으니까 그 이제 그거 됐고. 합수가 되고 예. 이제 정리가 됐죠. 그 루마니아 같은데 제대로 전혀 못했고 그게 안 된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련에서 갈라져 나온 탄자 나라들 혹은 벨라루스, 그루지아 이런 데는 제대로 안 됐고 아직까지 지정학적으로도 완충 지역도 아니고 충돌 지역도 아니고 한 그 이제 발트 상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밑에 그루지아라든지 이런 데는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난잡하죠. 벨라루스 참 안 된 게 네. 거기 정말 살기 좋은 데고요. 거기가 소련의 중공업 기지예요. 중공업 기지에다가 자연도 좋고 자연도 좋고 소련의 그 뭐 무시무시한 탱크라든지 중기계는 다 그게 민스크에서 그렇죠. 그 제조되는 거거든. 벨라루스의 그 주요 도시. 그런데 지금 삼류국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죠? 그 세계적인 트랙터 회사 존 디어. 예. 그 다음에 저기 누가 인수했지? 저 두산 중공업 인수한 건설 장비 회사 밥캣. 예. 그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존 디어나 밥캣 같은 회사를 10개쯤 만들어낼 그렇죠. 나라예요. 그 기반이 그 정도 기반이 있었던 나라인데 그걸 민주화를 잘못해갖고 제대로 나라를 꼴을 못해서 지금 완전 삼류국가로 탔잖아. 몇 년 전에 아유. 부정선거 또 해가지고. 네. 그렇죠. 난 아까워. 소련의 트랙터는 다 벨라루스에서 나왔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이제 이게 아마 그러니까 예. 그 소련 탱크도 다 벨라루스. 한쪽에 여전히 그 위장된 뭐 독재 국가, 삼류 국가죠. 근데 대통령 하다가 수상했다가 다시 대통령 했다가 다시 뭐 난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거나 지금 그냥 이런이 폐지해서 퉁치면은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꽤 괜찮게 돌아가는 선거제도를 써요. 예. 그러니까 꽤 괜찮게 돌아가는 그 뭐 절차상의 뭐 뭐든 문이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적 자유공화국적 요소 그 게임의 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대로 된 자유공화국은 몇 개 안 되고 안 되죠. 그건 서방과 미국 뭐 몇 군데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우리도 그러면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모든 길은 선거로 통한다 이거. 그러니까 무장 반란, 무장 폭동에 의한 혁명 평유회를 만들어서 총살시켜 버리겠다가 아니면 결국은 선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뭐 혁명이 있던 없던 간에 혁명이 전부 그러니까 유혈 폭동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무슨 저기 일종의 그 집회 정치의 그 광장 정치, 집회 정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있어서 정부가 붕괴하더라도 곧바로 저 필리핀에서 봤듯이 동부에서 봤듯이 바로 다시 선거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입헌적 회복과 그 다음에 저기 투표를 하죠. 예. 자, 그런데 이 선거 게임에 대해서 국힘이 어떤 정도로 준비돼 있나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야, 저 집 갈 길 멀다. 윤석열이 고생하겠네. 우리가 3.15 부정 투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 역사적인 일정 교훈이 다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투표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여 요구 뭐 투표 또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자꾸 복잡해지고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모든 마지막 파이널 말하자면 길목이잖아요. 제일 딱 그 가장 결정적인 길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 세력이 정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관리하느냐. 자, 제가 퀴즈를 낼게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원내 정당, 국힘과 같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몇 명을 추천을 해. 근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힘이 추천해서 만드는 중앙을 빼고 시도 광역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숫자가 몇 명일 것 같아? 전국적으로. 우리 계산했는데 3,746명입니다. 3,746명입니다. 그런데 신문 광고에서 저희 국힘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 추천합니다. 응모해 주십시오. 뜻 있는 시민. 그런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심지어는 3,746명 중에 3,503명이 읍면동 선거관리위원이에요. 그리고 226명이 시군구 기초선거관리위원이에요.